이번 영상은 페이퍼 리뷰이고요. 페이퍼 제목은 An Overview of Machine Learning for Asset Management입니다. 이 페이퍼는 2023년도에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에 게재되었고요. 제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를 하긴 했지만 유니스트에 계신 이용재 교수님께서 금융 인공지능, 금융 머신러닝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논문의 내용과 구성을 거의 다 리드를 해주셨습니다. 에셋 매니지먼트에 있는 실무진이 머신러닝에 어떻게 학술 연구에서는 적용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카테고라이즈를 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문의 abstract를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achine learning has been widely used in asset management industry to improve operations and make data-driven decisions. The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machine learning for asset management by presenting various machine learning models in the context of their applications, including general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ime series forecast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dimension reduction, reinforcement learning, data generation, recommendation, and clustering. And it also highlights the challenges of implementing machine learning in asset management, such as data quality and quantity, interpretability, and fairness. 머신러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각각 적용되고 있는 기법들 소개와 실제로 에셋 매니지먼트의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당연히 비슷한 흐름으로 논문을 리뷰를 할 거고, 다만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어떤 연구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어떤 결과를 냈다라는 부분은 본 논문에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상에서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고 실제 관심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레퍼런스를 찾아서 그 논문을 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 당연히 다양한 분야에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셋 매니지먼트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사실 여기서 에셋 매니지먼트를 딱 어떻게 구분을 짓기보다는 투자와 관련 있는 영역을 모두 다 리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하는 부분도 당연히 금융권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여기서 간단하게 뭐 챗봇 같은 커스터머 서비스 관련된 것도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메인은 투자의 영역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서베이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당연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핀테크의 성장에도 당연히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머신러닝이 조금 빠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특히 연구를 할 때는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정형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수월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large amount of data라고 적어놓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아주 뭐 딥러닝을 많이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기는 해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에서 틱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호흡이 긴 투자 분석을 할 때 뭐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는 라이프타임 파이낸셜 플래닝 이런 거를 할 때는 데이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개별 종목들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뭐 크립토뿐만 아니라 그 비정형 데이터까지, 얼터너티브 데이터까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 그런 영역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가 많이 적용이 되면은 당연히 현업에서도 적용되는 예시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랙티셔너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고 실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나뉘고 되는 거는 어떤 메소드부터 좀 결과가 좋게 나오고 연구진들은 어떤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인트로덕션이 끝난 다음에는
실제 적용 예시를 소개하기 이전에 머신러닝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을 머신러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고려해야 되는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머신러닝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이거는 뭐 이 논문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 머신러닝을 공부하다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 메소드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두 번째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고 세 번째는 보통 reinforcement 러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은 여기 보면은 learning under the guidance of a teacher라고 했는데 이제 정답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예요.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정답을 찾아가는 메소드들이 슈퍼바이즈 러닝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인풋 아웃풋 페어가 주어지고 또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래서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찾을 수 있는 메소드들이 슈퍼바이즈 러닝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학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학습할 때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정답을 잘 찾아내는지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는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정답이 없는 거는 그러면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풋 데이터가 라벨이 없고 그래서 그 데이터 안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unsupervised learning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는 이거를 고객들을 또는 투자자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unsupervised learning에 포함이 됩니다. 클러스터링을 사용하거나 클러스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뭐 성별로 구분을 한다든지 연령대로 구분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분류를 하는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분류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찾아가는 게 unsupervised learning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조금씩 슈퍼바이저, 언슈퍼바이즈로 딱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하자라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디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보면은 어떤 디시전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뭐 리워드가 있든지 페널티가 주어져요. 그래서 리워드가 있는 경우에는 좋은 의사결정을 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주어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보면은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이 들어가고요.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으면은 뭐 클리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미싱 밸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모델 셀렉션이 있고요. 어떤 모델을 학습을 시킬 건지에 대한 셀렉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트레이닝 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밸류에이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사실 뭐 트레이닝 또는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 뭐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단계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또는 이밸류에이션을 했는데 뭔가 조금 잘못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모델 셀렉션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학습을 해도 데이터 특히 금융권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언더라잉 디스트리뷰션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뭐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Data Preparation and Exploratory Analysis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이런 분석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분석을 진행해 본다라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래서 컬렉팅하고 클리닝 데이터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고 컬렉팅하고 클리닝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미싱 밸류가 있다라든지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할 거라든지 데이터를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이게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사용하는 데이터에 따라 클리닝하는 작업이 아주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결국 모델을 정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garbage in, garbage out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포함을 할 건지 아웃라이어를 뺄 건지 이런 의사결정들이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델 셀렉션인데 여기서는 어떤 모델을 학습시킬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모델을 셀렉트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델을 셀렉트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존 사용하는 방법들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델을 셀렉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앞서 언급했지만 만약에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도 나중에 가서 뭐 아키텍처를 어떻게 바꾼다든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이 선택된 다음에도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하고 이밸루에이션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당연히 수행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게 가장 성과가 좋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이거 역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셀렉션은 크게 보면 어떤 모델, 어떤 메소드를 사용할지를 정하게 되는 거고 그때 하나의 모델만 아니라 여러 개의 모델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도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는 나중에 정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모델 셀렉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당연히 뭐 모든 거를 다 확인해 보겠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정도는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컴플렉시티와 인터프레터빌리티를 잘 저울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플렉시티는 당연히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면은 더 학습을 잘할 수도 있지만 오버피팅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오버피팅은 좀 잘 컨트롤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컴플렉시티가 높은 모델이 학습이 잘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모델의 경우에는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 금융권에서는 특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의 영역에서는 해석하고 사용한 모델들을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주 복잡한 모델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트레이닝 단계는 이제 러닝을 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모델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학습을 하는 그 실제 러닝을 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러닝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로스 펑션이 있고 그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학습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로스 펑션은 이제 모델에서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과 그 다음에 원하는 아웃풋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냐, 어떻게 파라미터들을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해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무리 딥러닝이 레이어가 많고 거기에 노드가 많고 그래도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하면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이 어떻게 보면 딥러닝이 발전할 수 있는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과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아주 효율적으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거는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게 되는 거고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한다라는 거는 원하는 아웃풋을 더 잘 학습하는 모델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학습만 하면은 문제인 게 학습을 할 때 사용된 데이터는 정말 잘 아웃풋을 맞출 수 있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은 너무 학습할 때 오버피팅이 됐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나 의존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아웃풋을 뽑아내면은 원하는 아웃풋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밸루에이션 단계를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고 이밸루에이션 데이터는
이밸류에이션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트레이닝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같은 테크니크를 사용하게 되고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를 트레이닝으로 두고 어떤 거를 테스트 이밸리에이션에 둘지를 이제 바꿔가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은 하나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여러 번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금융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보통 어떤 모델을 금융시장에서는 테스트를 할 때는 시계열로, 그러니까 얘가 T가 0부터 과거 0부터 뭐 예를 들어 캐피털 T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최근 뭐 몇 년을 테스트 또는 밸리데이션으로 두겠다라고 하고 트레이닝은 그 이전 데이터를 두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요때의 시장 상황과 요때의 시장 상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뭐 코로나 같은 게 발생했다 또는 뭐 트레이닝 기간에 학습 기간에만 불황이 있었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닝한 디스트리뷰션과 테스트 밸리데이션 하는 디스트리뷰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또 작게 쪼개가지고 트레인 테스트를 나누는 경우에는 금융시장 데이터는 모멘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계열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얘를 또 너무 작게 쪼개면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금융권의 데이터가 많다라고 처음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머신러닝을 금융시장 분석에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적어놓은 거를 보면은 첫 번째는 데이터 퀄리티와 어베일러빌리티이고요. 그래서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 데이터가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주 많은 데이터는 그냥 노이즈이다. 그 노이즈 안에서 실제 의미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량에 비해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성과는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많은 연구들 통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랜덤워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안에서 뭐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 예를 들어서 투자에 사용되는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그 모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런 요인들 때문에 성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interpretability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투자 모델로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학습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non-stationarity 때문에 학습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요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드는 예시인데 만약에 고양이와 강아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다라고 해서 학습을 완벽하게 시켰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사진을 넣어서 분류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고양이는 귀가 막 3개, 4개 이렇게 생기고 강아지는 갑자기 다리가 5개, 6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동물들은 그 과거의 모델 가지고는 학습을 했을 때 성과가 잘 안 나오겠죠. 근데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학습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이 현재까지 잘 되는 영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대부분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거는 인간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죠. 기계는 그게 어려웠는데 이제 딥러닝을 사용해서 그것도 잘한다라는 게 요즘의 기술인데 투자의 영역은 사실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이 학습한다라는 거는 조금 아예 다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지는 않다. 물론 그럼에도 아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아주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획기적으로 시장을 변화하는 그런 결과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의 핵심 섹션인 머신 러닝 모델스이고 여기서는 모델을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각 모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다음에 에셋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류한 카테고리부터 먼저 보면은 지금 이렇게 8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뭐 제너럴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모델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리고 금융 자산, 수익률 데이터,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타임 시리즈가 중요하기 때문에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NLP를 사용하는 기법, 그 다음에 차원 축소하는 거, reinforcement learning 사용하는 거, 제너레이티브 모델, 그 다음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 모델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동등한 레벨에서 이거를 8개를 분류를 했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진행된 연구를 봤을 때 조금 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렇게 8개로 이 논문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카테고리마다 이런 모델들이 실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고 보면은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카테고리에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 베이스드 모델들도 여기저기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꼭 이거를 어떻게 딱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분류를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문 연구를 소개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논문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제너럴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모델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또는 가장 초반부터 많이 적용되어 온 그런 예시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출 같은 경우에 디폴트가 발생할 확률을 어떻게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디폴트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들을 분류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투자의 영역에서 어떤 자산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리턴 프레딕션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음 섹션에 가서는 실제 타임 시리즈 모델들을 가지고 이런 분석들을 진행하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소개하고 있지만 첫 번째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적용된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논문들을 보면은 딥러닝보다 그냥 트리 베이스드 모델을 쓰는 게 좀 더 성과가 좋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다양한 얼터네티브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 사용한다기보다는 태블러 데이터를 썼을 때 이런 성과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도 디시전 트리 베이스드 모델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냥 디시전 트리가 이런 모델이다라는 걸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개하는 첫 번째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디시전 트리보다는 랜덤 포레스트 정도를 가지고 하는 분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를 먼저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고 랜덤 포레스트의 핵심은 이제 배깅을 사용한다, 부트트랩 아그리게이션을 사용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결국 트리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여러 개를 학습시킨 다음에 그 여러 개의 트리를 가지고 학습된 그 여러 개의 트리를 가지고 앞으로 프레딕션을 한다라는 겁니다. 딱 하나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쓰게 되고 여러 개를 트리를 쓸 때 거기에 이제 랜덤한 요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각 트리가 학습을 할 때 이 전체 샘플 데이터에서 일부분만 랜덤하게 추출을 해서 추출된 샘플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트리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리를 실제로 학습하고 이 노드를 스플릿하는 경우에도 피처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피처들의 랜덤한 सब셋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랜덤 요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랜덤 요인들을 가지고 트리를 하나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트리를 여러 개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개 학습한 거에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은 훨씬 더 오버피팅은 덜 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성과가 더 좋은 그런 모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일반 디시전 트리는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트리를 만드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제 배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고 랜덤 샘플링 한 걸로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 여러 개의 트리를 가지고 하나의 아웃풋을 뽑아내는 게 요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거는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모델이고요. 요건 뭐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이제 요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방법론을 사용한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한 랜덤 포레스트와의 차이는 랜덤 포레스트는 이 배깅 기법을 써서 이렇게 트리를 여러 개를 생성하는 건데 부스팅은 뭐냐 하면은 트리를 여러 개 생성하긴 하지만 이거를 패러렐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퀀셜하게 하나씩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리를 만든 다음에 학습이 잘 안 된 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정보를 넣어서 두 번째 트리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리까지 학습됐을 때 또 학습이 잘 안 된 부분의 정보를 반영해서 세 번째 트리를 학습하고 이렇게 해서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모델을 점점 보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스팅 되는 그 영향을 준다, 성과가 부스팅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레이디언트 부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거에 뭐 요약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싱글 트리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리지듀어를 찾게 되고요. 그러니까 프레딕션의 에러, 앞서 말씀드린 그 로스 펑션에서 발생하는 그 차이 그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모델이 어디서 좀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찾은 다음에 두 번째 트리에서는 첫 번째 트리의 이러한 오류 또는 학습이 조금 덜 된 부분을 더 학습하려고 하는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부스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모델은 아다부스트도 있긴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제 XG부스트와 캣부스트와 라이트GBM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XG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조금 더 특화된 캣부스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는데 라이트GB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모델들을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이제 시퀀셜하게 풀어가지고 더 이 성과가 좋은 그런 디시전 트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그 타임 시리즈의 정보까지 반영하는 그런 게 아닌 모델들을 보통은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레이어가 많은 경우에는 뭐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레이어가 많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들을 보통 이제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딥러닝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첫 번째에서는 이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논문에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에 이제 실제 에셋 매니지먼트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셋 프라이싱 관련된 거, 주가 예측이 되고 두 번째는 펀드 셀렉션이 되고 세 번째는 이 대출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영역들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아직까지 연구가 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Empirical Asset Pricing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나중에 이제 강의 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카고 대학에 있는 구 켈리 슈 교수님들이 Empirical Asset Pricing via Machine Learning이라는 논문이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인데 그 논문을 보면 아주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Asset Pricing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당연히 사용하는 것들 중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도 들어가 있고 트리 베이스드 모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한 연구의 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익률 예측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펀드를 셀렉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들을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또 더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지, 또는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뭐 헤지 펀드의 리턴을 프레딕트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출 관련해서 뭐 꼭 대출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출 관련 경우에는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불행이 발생할 뭐 고객들을 미리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로 나누긴 했지만 초반부터 가장 많이 진행이 되어 온 예시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Time Series Forecasting Models이고요. 이거는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딥러닝 모델들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에 넣었습니다. 보면은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LN이 시계열을 반영하는 거고,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한 다른 모델들까지 포함이 되는 게 이제 이 카테고리고요. RNN을 먼저 보면은 아래와 같은 그래프로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사실 똑같은 건데, 여기 보면은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계속 학습을 하고 리커런트하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시계열로 요렇게 풀어서 정리를 하면은 조금 그 그림을 시계열로 그리면은 요렇게 여러 번 똑같은 게 업데이트 된다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지금 타임을 보면은 t-1, t 플러스 1 이렇게 되듯이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하고 학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모든 모델들의 자세한 설명을 이 강의에서는 다 못하는데 유튜브 찾아보면은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들이 머신러닝 인공지능 관련된 렉처들을 많이 업로드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이 각각 모델들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LSTM인데, LSTM은 기본 RLN을 조금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RLN을 보통 그냥 바닐라 RLN이라고 하고, 다른 것들이 이제 RLN을 보완한 모델들이 되는 건데, RNN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 시계열이 길게 아주 긴 시계열 데이터를 반영해서 학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 그레이디언트가 결국 학습을 해 나가는 건데 그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계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그레이디언트가 익스플로드해서 엄청나게 커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0으로 수렴해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아주 긴 기간의 인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학습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가 LSTM이 됩니다. LSTM의 구조를 보면은 뭐 사용하는 교재라든지 영상에 따라서 좀 다른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논문에 있는 기본 그래프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 지금 C로 나타낸 게 셀 스테이트라는 건데, 이게 긴 기간 동안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RLN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게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아래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보면은 게이트라고 표현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forget gate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 중에 어떤 것들을 이제 버릴지를 정하게 되는 거고, input gate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 중에 어떤 것들을 유지할지,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그 예전부터 이 셀 스테이트로 반영되는 정보 중 얼만큼을 유지할지 이런 거를 정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셀 게이트에서는 결국 그거를 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웃풋 게이트는 여기서는 이제 결국 그냥 기본 RNN으로 하면 RNN 학습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 그것을 이제 정하게 되는 아웃풋 게이트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 C를 쭉 유지해 갖고 가져가는 건데 얼만큼을 버리고 얼만큼을 새로 활용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C를 길게 가져가는 거고, 그게 이제 LSTM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는데 Gated Recurrent Unit GRU까지 소개하고 있고요. GRU는 LSTM과는 개념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LSTM은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이제 컴플렉시티가 좀 높은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바꾸자, 간편화하자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셀 게이트를 두는 게 아니라 뭐 정보들은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업데이트는 비슷하게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훨씬 더 이 아키텍처가 좀 더 심플리파이드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할 모델은 트랜스포머이고요. 트랜스포머는 요즘 LLM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들을 사용했다가 예를 들어 언어에서 뭐 트랜슬레이션을 한다든지 번역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를 썼는데 이거 역시 인코더랑 디코더가 있는데 이거의 단점 같은 경우 역시나 시퀀스가 긴 경우에는 이게 잘 작동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attention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attention을 사용한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많은 것들이 아주 그 성과가 확 좋아지게 변했고요.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뭐 트랜스포머와 어텐션 관련된 거를 적어 놓기는 했지만 여기에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최근에 3 Blue 1 Brown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가면 최근에 딥러닝과 이런 어텐션 트랜스포머 관련된 영상들이 최근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이라는 이런 논문이 트랜스포머에 대한 개념을 맨 처음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 개념들을 아주 잘 소개한 영상이 여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볼 것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논문에서는 어쨌든 타임 시리즈 포캐스트를 할 때 이런 트랜스포머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타임 시리즈 모델을 가지고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거는 주가 예측에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여러 RNN 모델들, 뭐 LSTM과 등등을 사용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들 분석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요. 이런 주가의 뭐 일별 데이터가 아니라 틱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제 리밋 오더북을 사용해서 뭐 리밋 오더북의 정보를 가지고 뭐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든지 또는 리밋 오더북이 어떻게 될지를 모델링 한다든지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가 예측뿐만 아니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좀 확장은 아니지만 의사결정을 이제 주가 예측이 아니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로 모델을 학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 논문에서 그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나오는 연구들 보면은 딥러닝을 사용해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샤프 레이시오를 맥시마이즈하는 포트폴리오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웨이트, 투자 비중을 구하는 그런 모델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으로 가면은 뭐 알비트라지 전략들에 대한 연구도 있고, 그리고 HMM은 요즘 뭐 머신러닝에 뭐 사실 머신러닝 모델이기는 하지만 요즘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래도 HMM을 사용하면은 레짐 디텍션 같은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HMM을 사용한 다이내믹 애셋 앨로케이션 연구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모델이고요. 요즘 GPT 등 LLM이 나와서 뭐 센티멘트 분석하는 거는 사실 GPT 코드를 쓰면 한 줄로 모든 게 다 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런 NLP 기법들을 사용해서 센티멘트 분석을 하고 그거를 모델링에 사용하거나 투자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NLP를 사용하면은 텍스트 베이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텍스트 데이터는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뉴스가 될 수도 있고 SNS에 있는 다른 포스트라든지 어쨌든 텍스트로 된 모든 거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비정형 데이터들까지 포함한 또는 이런 텍스트 NLP 데이터까지 포함된 정보까지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 세 번째 카테고리를 적용하는 예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워드2백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LLM 모델들이 이런 그 개념들은 다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워드를 벡터로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벡터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비슷한 벡터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언어들 사이에 뭐 어떤 뭐 컴퓨테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이 벡터를 가지고 컴퓨테이션을 하면은 이 의미까지 반영되는,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 워드200이고요. 뭐 요 아래 나와 있는 간단한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이렇게 킹이 있고 맨이 있는데, 킹에서 맨을 빼고 그 다음에 우맨을 더하면은 퀸이 나와야 된다. 요런 개념이 예전부터 사용되어 온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LLM은 뭐 요즘 다 아시겠지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GPT가 대표적인 거고요. 여기서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의 LLM 모델인 거고, 아직 대부분 LLM들이 현 상황에서 보면 이게 도메인 스페시픽하지는 않기 때문에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파인 튜닝 하는 경우도 있고 레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아예 학습할 때부터 도메인 스페시픽 모델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뭐 그 튜닝하는 단계에서 금융 정보를 더 넣어가지고 금융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실제 어플라이 하는 거는 가장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던 거는 감성 분석을 하는 거, 센티멘트 분석을 해서 시장의 센티멘트가 어떻게 되는지, 투자자들의 센티멘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NLP를 사용하면은 뭐 직접적으로 투자 영역은 아니지만 커스터머 서비스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챗봇 같은 거는 이미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OCR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있던 보고서 자료, 그러니까 하드 카피가 있는 것들을 바로 DB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이미지를 뭐 사진 찍어가지고 저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보고서에 있는, 그게 테이블일 수도 있고 어떤 형식의 보고서일 수도 있는데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추출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DB화하는 그런 기술들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NLP가 사용됩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디멘션 리덕션 모델이고요. 디멘션 리덕션은 차원 축소를 하는 건데, 결국 중요한 요인들을 찾고 그 요인들을 사용해서 뭐 데이터를 다시 구성한다든지 요인들을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쓴다든지 그럴 때 사용되는 모델들입니다. 차원 축소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 두 개가 있는데 PCA와 오토 인코더이고요. PCA는 최근에 이런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기 이전부터 예전부터 써오던 방법이고, PCA 같은 경우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축 벡터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축을 이제 프린시펄 컴포넌트, 그 벡터들을 사용해서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다시 구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들 몇 개로 데이터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축 몇 개만 쓰면 되니까는 차원 축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기법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가지고 그 축들을 찾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오토 인코더는, 이건 뉴럴 네트워크인데 뉴럴 네트워크를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이 나오기는 하는데 가운데 있는 레이어의 디멘션을 작게 가져가서 이제 n 디멘션을 이렇게 레이어를 조금 작게 해서 이 가운데 레이어는 차원 축소가 되어 있고 이 아웃풋은 인풋과 동일한 디멘션으로 이렇게 작아졌다가 커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 가장 가운데 있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히든 레이어는 이제 차원 축소가 된 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인풋이 있고요. 아웃풋과 인풋은 동일한 디멘션이고요. 근데 인코더를 통해서 차원을 축소하고 디코더를 통해서 다시 원래 차원으로 복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로우 디멘셔널 임베딩이 이게 이제 차원 축소된 형태가 됩니다. 이 차원 축소된 형태를 가지고
뭐 요인들을 파악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훨씬 더 작은 디멘션에서 어떤 다른 의사결정을 하거나 모델링에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역시 에셋 프라이싱에 주가 예측을 하는 거에 쓸 수가 있고요. 이 레인턴트 에셋 프라이싱 팩터라고 한 게 결국 차원 축소했을 때 그 중요 요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PCA랑 오토엔코더 가지고 그 요인들을 찾아가지고 요인들로 주가 예측이나 모델링을 하는 게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예시이고요. 두 번째는 fraud detection 또는 anti-money laundering에 대한 디텍션이 될 텐데 결국 이것도 이런 차원 축소 기법을 사용해서 요인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요인들을 찾아내면은 그 요인들을 사용해서 어떠한 아노멀리가 발생한다. 그 아노멀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를 디텍션 할 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설명드릴 때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학습 과정이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면 리워드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게 돼서 그 의사결정을 점점 더 잘 해나가는 그런 학습 모델이 reinforcement learning이 되고요.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결국 현재 주어진 컨디션,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거를 학습하게 되는 건데 원래 이제 트래디셔널 RL 같은 경우에는 그 state action pair를 어떻게 저장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기록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이런 학습하는 과정이 되는데 Deep Reinforcement Learning DRL에서는 그거를 딥러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이 페어에 대한 룩업하는 거를 이제 밸류 펑션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 밸류 펑션을 approximate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고와 같은 것들이 이런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좋은 우수한 성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투자 영역으로는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많이 적용을 하게 되고 첫 번째가 해칭을 할 때 DRL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JP 모건에서 어떤 개발한 모델이 있고 그걸 모델을 가지고 본인들이 실제 오퍼레이션에 적용을 했다. 그 모델 딥 해칭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에서도 역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은 워낙 그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이 오더북을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라는 거를 DRL로 푸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카테고리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요. 최근 GenAI가 아주 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서 핵심적으로 여기서 소개하는 것 두 개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과 Diffusion 모델이 되고요. 이건 생성하는 모델들은 금융의 영역에서는 Financial Time 시리즈를 생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제 고객 관련, 투자자 관련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GAN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너레이터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 제너레이터는 실제 그 데이터와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가 아닌 것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터는 샘플을 제너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제너레이터가 훨씬 점점 더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 거를 생성하게 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그거를 잘 판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면서 결국은 더 좋은 제너레이티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디퓨전 모델은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얼굴이 있는 사진을 학습하는데 여기에 조금씩 노이즈를 더 넣어가지고 점점 더 사진을 흐리게 만들었을 때 그 흐리게 만든 사진을 이제 계속 학습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를 점차적으로 추가를 하면서 원래 데이터는 이거였는데 그거를 학습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은 역으로 익스트림하게 갔을 때는 노이즈가 아주 많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실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학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디퓨전 모델이 됩니다. 파이낸스에서 그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앞서도 두 가지 예시를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파이낸셜 타임 시리즈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고요. 이게 제너레이트 하는 게 사실 뭐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데이터를 예를 들어 주가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지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지, 기다리지 않고 현 시점에서 내가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장 1시간 안에 데이터를 막 생성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그 과거 데이터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역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건데, 이건 금융권에서는 특히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어려운데, 또는 뭐 내부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뭐 외부와 협업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조금 제공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한데,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쓰면은 그런 개인정보 같은 개인정보들은 다 빼고 이제 새로운 그 비슷한 특성을, 그 고객들 또는 투자자의 주 특성은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학습할 때 쓰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감한 정보라든지 규제에 의해서 제공할 수 없는 정보들을 비슷한 정보들을 생성해서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레커멘더 시스템이고, 말 그대로 추천 시스템을 일곱 번째 카테고리로 정했고요. 예전에는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을 많이 사용해서 시밀래리티 기반으로 추천하는 거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그 시밀래리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하는, 그래서 그래프를 학습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레커멘더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추천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레커멘더 시스템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는 뭐 금융 상품이나 뭐 대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지 그런 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를 적용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카테고리는 클러스터링 모델로 정했고, 클러스터링은 말 그대로 군집을 정하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영역에서는 투자자들의 군집을 구성해서 구성된 군집들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군집을 구성할 때의 요인들을 사용해서 뭐 투자 분석을 진행한다든지 또는 추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모델은 뭐 K-means 또는 hierarchical 클러스터링이 있고요. 이거는 디스턴스 베이스라서 디스턴스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그런 기법들이고요. 최근에는 이것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딥러닝 사용해서 딥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 대부분은 뭐 CNN과 같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클러스터링을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론이고요. 이거를 금융에 적용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고객들을 투자자들의 군집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분석을 해서 요인들을 찾아가지고 그 요인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역시 이 연구들도 아직은 그렇게 많이 진행된 거는 아니고, 다만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연구들이 이제 발표되고는 있습니다. 컨클루전으로 가면 이 논문이 뭔가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논문은 아니라 서베이 논문이기 때문에 딱히 뭐 컨클루전에서 다시 언급할 거는 없는데,
이 논문에서 보면은 8개의 카테고리로 어떤 방법론들이 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한 연구들이 있다라는 거를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레퍼런스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어떤 방법론들을 어떻게 적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레퍼런스 리스트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연구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뭐 올해도 이미 발표되고 있는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주기적으로 이런 리뷰 서베이 논문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경우에는 뭐 가끔씩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